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달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0여 대가 참가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라톤 대회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작하자마자 넘어지고 또 방향을 잃는 등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대회에 대해서 비아냥과 찬사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로봇 기술이 앞서 달리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베이징 로봇 마라톤 대회로 살펴볼 수 있는 중국의 로봇 굴기,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직접 현장에 다녀온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을 올린 분들은 한 해 소득을 모아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대상부터 신고 때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연휴 보내는 사이에 아시아 통화가 강세였습니다. 네. 오늘 이 영향 타실까요?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죠. 네, 오늘 시작을 상당히 많이 내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25.3원이 내리면서 1,380원에 원달러 환율이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 개장가 기준으로 작년 11월 5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개장가였고요. 주간 거래 기준으로도 지금 1,300원대로 내려간 게 비상계엄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환 시장은 연휴로 이틀간은 정규장이 이제 휴장을 했지만 연휴 동안 아시아 외환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단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위안화, 중국 위안화를 비롯해서 일본 엔화 등이 다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우리도 정규장은 아니었지만 역외 환율에서는 1,370원 선까지 환율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이 같은 아시아 통화 강세가 이번에 대만에서 촉발됐다고요? 네,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실까요? 예, 네. 이제 대만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만 정부가 환율 하락을 용인했다. 이런 관측이 시장에서 나와서 확산된 거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달러는 약세. 그리고 달러와 대비 대만 달러는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 2일과 5일 2거래일간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 대만 달러의 급등은 아시아 통화 전반의 강세로 확산이 됐습니다. 물론 대만 정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협상에서 환율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공식 부인을 하긴 했지만 네. 시장은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미국이 이런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교역국들의 환율 하락을 요구하는 이른바 이거를 또 제2의 플라자 합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2의 플라자 합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추측이 현재 확산되고 있고 네. 때마침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네.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조금 전문가들은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와도 그렇지만 각 국가들과 본격적인 무역 협상에 지금 돌입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 환율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네. 우리와도 이 협상 의제와 관련해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환율입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었을 때 당분간 달러는 약세,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 우리나라 원화까지 포함해서요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좀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죠.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네. 지금 그 미국이
반도체 관세 부과에 앞서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견 수렴에 대한 우리 측의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고 산업부는 의견서를 통해서 양국 간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 네. 미국의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가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 하나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네.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어떤 거죠? 특별한 고려라는 게 이제 네.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품목별 관세나 이런 데서 행해왔던 것들을 보면 아마 우리만 예외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의약품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또 공언을 했거든요. 네. 이 의약품 수입과 관련돼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의견서를 또 보냈습니다. 결국 의약품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 역시도 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네.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본계약 체결 하루를 앞두고 네. 불발이 됐죠 일단. 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체코 지방법원이었습니다. 체코 브루너 지방법원이 현지 시간 6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국 수력 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 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을 인용을 한 건데요. 이 EDF라는 곳은 그러니까 프랑스 전력공사로 한국 수력 원자력과 마지막까지 이 체코 원전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그 곳입니다. 네. 원래 이 EDF는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죠.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불복을 해서 이번에는 그 체코 당국을 상대로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네.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인 거군요.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에 앞서서 일단은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을 이제 제기를 한 건데 가처분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됐으니까 지금 그리고 가처분 인용 판결 내용을 보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서명할 수 없게 돼 있도록 하는 내용이니까요. 네. 정부와 한수원이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이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를 일단 몰랐고 네. 법원이 이를 인용할 줄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이거는 체코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일 오늘을 본계약 서명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법원이 인용을 하게 되면서 하루 전날 예상치 못한 날벼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지로 날아간 대표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 그 현지로 날아가는 중에 그러니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행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체코 현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안 장관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된 것이고 나머지 다른 절차들은 준비한 대로 진행하겠다. 네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본계약에 서명을 하는 이 서명식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이번에 대표단이 가서 체코 정부와 원전과 각종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들을 하기로 진행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일정들은 예정대로 다 소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전력공사 소송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당국이 이미 2번이나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네. 의견을 또 네.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본안 행정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어쨌든 본계약 체결은 미뤄진 거는
맞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게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짧게는 6주에서 8주, 길게 보면 뭐 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체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입찰 평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른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체코 총리가 또 자신의 SNS에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입찰 과정에서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그거에 저희가 어디 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질 걸 아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연되도록 딴지를 거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저희가 있다면 뭐가 되겠냐. 지금 체코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엔 2기와 관련된 계약이지만 또 다른 원전 사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에 유리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일부러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라는 추측도 있고 이번 계약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지금 물론 다 예상이 있지만 네.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게 된 게 지금 본 사업이 빨리 시작이 돼야 전반의 일정들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일정들이 늦춰지게 되면 지금 사업비 책정된 것도 더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쨌든 이 본안 소송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네. 사과하는 자리를 가졌네요. 네, 결국 그룹 총수인 SK 최태원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 오늘 SK텔레콤 사옥에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입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한다. 고객뿐 아니라 국회나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고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원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력하겠다. 그리고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관심이 또 집중됐던 사안이었죠.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네.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난달 19일이었죠. 베이징 이장에서 로봇과 사람이 함께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총 21대로 완주한 로봇은 불과 6대에 불과했다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넘어진 로봇도 있었고 또 방향을 잃기도 하는 등 보기에도 위태로운 로봇도 있었지만 로봇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중국의 로봇 산업이 양적 또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중국 로봇 기술의 실태와 전망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일부터 그날 하루 열린 건가요? 네네. 네, 그럼 며칠 전에 가셔가지고
전날 도착했습니다. 전날 도착하셨어요. 원래는 4월 13일에 하기로 예정됐었는데 네. 태풍 불고 바람 많이 불고 그래서 네. 일주일이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비행기표 다시 끊고 네. 네, 그래서 4월 18일에 도착해서 19일에 진행됐습니다. 네. 뭐 열리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참 기대가 많이 모아졌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한 바 아,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로봇 마라톤 행사를 열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면 잘 짜여진 환경에서 뛰고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멋있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1배속이 아니라 2배속, 3배속 된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수한 건 다 자르고 하니까 되게 멋있는 영상만 있죠. 저도 굳이 가게 된 것은 가까운 북경에서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생생하게 제 눈으로 봐야 네. 이제 로봇의 실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나 로봇 기술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 거고요. 네. 중국이 이것을 이렇게 열었다는 자체는 그런 자신감을 또 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실제 환경에서 21km 이상을 뛰게 함으로써 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술을 검증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또 테스트하고 네. 또 AI 어떤 판단 능력도 실험하고 여러 로봇 회사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중국 당국에서 이런 대회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21km니까 이제 결국 하프 마라톤 네네. 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 시작해가지고 네. 완주를 한 로봇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결국 2시간 40분 몇 초가 1등이었습니다. 네. 로봇이 사람보다 빠른 게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빠르지 않죠. 사람은 1시간 내 그러니까요.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렇군요. 그 이좌항이라고 네. 가보질 못해가지고 네. 거기가 좀 이좌항 개발구가 국가급 로봇 특화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그 동네를 처음 가봤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뭐 동북 쪽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 네. 또는 뭐 천안문 근처 이렇게 그렇죠. 이제 관광으로 가는데 이번엔 동남 쪽인데 마치 좀 판교 느낌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많은 그런 로봇 특화 지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네. 샤오미 네. 뭐 이런 여러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술 회사들이 네. 또 집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막상 열리니까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 뉴스 통해서만 이제 첫 회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넘어진 로봇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아예 출발도 못한 로봇도 있고요. 굉장히 아. 위험하게 이렇게 막 부딪힌 로봇도 있었고 네. 트랙이 두 가지로 엄격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리는 트랙과 이제 로봇이 달리는 그러니까 트랙. 로봇을 그러면 네. 원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달리면서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옵션이 조금 거였어요? 그래도 유연했는데요. 예, 예. 원격 조정을 해도 되고 완전 자율로 해도 되는데 네. 1등한 로봇은 앞에서 사람이 뛰었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형태로 했습니다. 사람이 네. 뛰면 그 옆에서 쫓아간다고요? 네네. 근데 나눠져서 한쪽은 사람, 한쪽은 로봇 이렇게요? 그러니까 네 한쪽은 완전히 이제 사람 전문 마라토너나 일반인들이 뛰는 트랙이 있었고요. 네네. 다른 한쪽은 완전 로봇만 뛰는데 네. 이제 그 천공이라는 로봇이 우승을 천공 했는데 울트라인가? 네, 천공 울트라의 전략은 뭐냐면 앞에 네. 리더가 한 명이 뜁니다. 아. 한 5m 앞에. 네. 그럼 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뛰는 형태로. 아, 네. 그랬군요. 또 어떤 로봇 M2라는 로봇은 완전 자율로 리모트 컨트롤 없이 뛰었다는데 또 의미가 있고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 하도 그 생각보다 우왕좌왕하는 게 많아서 이런 표현까지 있었다면서요? 고장난 기계들의 경연이다? 네. 네. 사실 제가 이번에 리포트를 한 일주일 전에 낸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언론에서 약간 그런 잘 안 된 것만 그런 게 좀 재밌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런 정말 아예 출발도 못하고 어기정 걷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네. 옆으로 걷는 것도 있었고요. 아,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네네. 네. 예, 그다음에 또 유니트리라고 우리가 보통 CES나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중국의 가전박람회에서. 네, 최고의 어떤 중국 로봇이라고 여겨졌던 그 유니트리의 지원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완주도 못했고 처음에 거의 출발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실망을 했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로봇 하이프 마라톤을 연 정말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좀 닮게 만든 로봇인 거죠. 네, 예를 들면 네. 키가 80cm 이하는 네. 참가할 수 없었고요. 75cm의 단신 로봇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죠. 네, 뭐
워낙 정보가 많이 예, 혼란스럽긴 합니다. 네. 네네. 네, 한 그 어쨌든 정도라고 그 생각하시면 정도고, 됩니다. 예, 그다음에 키가 아까 말씀한 천궁 울트라 같은 경우는 좀 체격이 좋다면서요. 예, 180cm에 55kg로 상당히 이제 푹신하고 마르게 이제 한 날렵해 거죠. 보인. 네네. 네. 그것도 여성 로봇도 있었다면서요? 네, 여성 로봇으로 이제 분장을 시켜서 모습을. 네, 그렇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대가 지금 몇 대라고 해야 네, 되죠? 네, 21대가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한 로봇 회사에서 2개의 로봇이 참가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송현 동력이라는 그 회사는 N2라는 로봇을 참가시켰는데 네. 약간 옵션을 다르게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원칙이 다른 회사 로봇을 그냥 사가지고만 출전하는 거는 좀 금지시켰고요. 다른 로봇을 사더라도 자기가 튜닝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팀만 나갈 수 있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유니트리라는 회사에서 참가시킨 게 아니라 이제 유니트리의 G2를 지원을 사서 네. 참가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조롱과 감탄, 뭐 기대와 회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들을 이렇게 기사로 쏟아냈던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로봇 굴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교수님께서는 직접 가보시면서 가본 분으로서 이렇게 저는 평가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 21개 로봇이 나왔는데 완주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6개 로봇이 이제 완주를 했고 그 어떤 대회 운영이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하면은 인간보다 나을 거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몇 배속으로 만들고 또 좋은 장면만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하니까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실망을 했을 텐데 이 마라톤 코스가 우리 그 사람들이 달리는 그런 마라톤 코스하고 비슷했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땅의 그 지형이라든가 뭐 경사라든가 뭐 가다가 좀 힘든 지역도 있고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대 경사는 9도 정도의 네. 경사가 있었고요. 내리막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리막길은 상당히 로봇한테 힘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일단 넘어지면 네. 굉장히 이제 손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르막길이 있었고 굉장히 커브는 많았습니다. 노면도 뭐 보면은 뭐 아스팔트.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뭐 자갈, 진흙 우리 이렇게 다 같으면 섞여 있던가요? 네, 올림픽 공원 같은 데에서 처음에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그 공원만 달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또 진흙길도 있었고 약간 돌이 깔린 길도 있었고 아스팔트가 물론 대부분이었지만 네. 상당히 뭐 우리 인간이 그냥 사용하는 길이었다. 길을 특별히 닦은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번 마라톤을 위해서. 그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참가했어요? 마라토너 같이 뛰었다면서요? 꽤 많은 네, 숫자가. 12,000명? 아 그래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관심이 로봇 마라톤이니까 네. 사람들도 이제 기록을 해서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로봇이 지나가면 네, 같이 맞춰서. 뛰기보다 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많이 자기들도 예, 선수들이 뛰면서 마라토너들이. 네. 오히려 그냥 서서 옆에 트랙에 로봇이 신기하니까 이제 그런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또 12,000명 중에는 굉장히 뭐 아마추어나 즐기기 위해서 나온 어떤 마라톤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로봇보다 뒤늦게 뛰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볼거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런 참가한 분들과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이 됐었고, 네. 그래서 그 참가한 사람들도 이제 로봇을 사진 찍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 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경하는 분들은 다 트랙에 네. 다 옆에 나왔지만 물론 우리가 아주 뭐 올림픽 하듯이 아주 많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트랙에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이제 박수 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뭐 짜요? 뭐 이런 네네. 중국어로 굉장히 이제 파이팅인가 뭔가요? 그 무슨 그런 뜻이죠? 거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네. 로봇이니까 가다 물 마시는 일은 없었겠네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네. 우리 인간 마라톤은 5km마다 네. 그런 곳이 있대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는 한 4km에서 5km 정도에 예. 이제 그러한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심지어는 전체 로봇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머리만 놔두고 한다는 건 전체 다요? 네. 그러면은 그 로봇이 계속 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우승한 로봇은 그 배터리만 교체했고요. 아하. 배터리만 세 번을 교체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배터리 교체도
중간에 가다가 교체하는 거는 실격이에요. 네. 우리 물 마시는 스테이션에서만 네, 배터리 교체가 교체할 수 있고요. 어떤 부품이나 자기의 전체 로봇을 교체해도 가능했는데 네. 그럴 경우는 첫 번째 교체가 일어나면 10분 페널티를 그렇군요. 먹고요. 네. 두 번째 교체하면 또 15분 페널티를 먹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기계니까 그 모터가 있는 거 아닌가 대부분. 네네. 네, 모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쓰면 이렇게 발열 네.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게 문제였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한계점은 이번에 좀 드러났고 어떻게 네. 보완이 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요. 발열이 일어나면 예. 뭐 센서가 감지해서 조금 이제 식혀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냉각 팬이 들어 있는 로봇도 있고요. 또 좀 무서웠던 거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네.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열을 식히느라고. 네네. 네. 어느 부분에 보통 이게 발목 부위 이런 데 그렇군요. 뿌리더라고요. 처음에 좀 뭐 파스는 아니겠지 인간이면 파스인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도 이제 알아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냉각을 더 효율하게 네. 이번에 그 대회가 오전 7시 반인가 시작했는데 네.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가지고 네. 그 발열에는 좀 지장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날씨는 그런 부분은 좀 유리했습니다. 굉장히 네. 시원하고 다행히 또 비는 안 왔고 네. 하지만 약간 노면이 젖은 데도 있긴 있었고 근데 굉장히 시원한 날씨여서 그런 발열 문제에서는 유리한 비가 그런 많이 왔더라면은 기계 작동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4월 13일 날 원래 열리려고 두대는 일요일에 열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네. 아무래도 바람이 있으면 일단 굉장히 어렵고요. 네. 오히려 비보다 더 어려웠을 텐데 네, 그날은 바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비도 네. 없었고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어쨌든 영화에서 로봇이 뛰고 걷고 별거 다 하는 걸 봤던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도 거리라든가 산길 뛰고 경사 오르는 건 하고 내리는 거 못 하고 뭐 출발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게 좀 아직 이 수준인가 하지만 네. 사실 많이 발전한 거죠. 그건 영화에나 있는 일이었고요. 근데 만약 중요한 건 여기서 1등한 로봇은 네. 계속 카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의 발전은 굉장히 진화를 겪어야 되고 학습을 네. 겪어야 되고 어떤 훈련을 겪어야 되지만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거고 팔다리 이런 것들은 다 카피돼서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못한 로봇을 볼 게 아니라 잘하는 잘한 거.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 이 정도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인간이 같습니다. 마라톤을 얼마 벽을 깨는 거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로봇은 순식간에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는 네, 그래서 확대 복제 재생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1등, 2등, 3등 수준이 카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은 이제 미국이 주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중국도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는 있다,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교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예를 들면 미국산 로봇에서 제일 많이 뛴 게 네. 5km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1km를 완전히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미국산이 이번에 온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뭐 어떤 뭐 미중 갈등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의 회사들은 오지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엔 미국 회사의 최고 회사들이 왔다 하더라도 네. 중국 회사들을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등한 로봇이 아까 천궁 울트라, 네, 네. 키가 80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좀 남달라서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았나요? 한 번 넘어졌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또 같이 간 학생 연구원들이 이제 중국 방송을 틀어놓고 있긴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 그 시청자들한테는 그 로봇이 각인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일 먼저 뛰었고요. 네. 키가 180에 55kg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갸냘픈데 그 정말 뛰는데 최적화된 로봇이죠. 네. 심지어는 손을 이번에 없앴어요. 손가락 분야를. 관절은 이렇게 있고 맨 네네. 마지막에 손목 부위부터 예, 손가락이 예. 없는 거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사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뛰는데 최적화된 그런 로봇이었고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천공까지 합쳐서 완주한 그러니까 로봇이 총 6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 외에 또 어떤 로봇에서 좀 가능성을 가장 이제 보셨습니까? 인기가 있었던 게 N2라는 로봇인데 N2? 네, 네. 걔가 키가 120cm 정도의 한 30kg 로봇이어서 네. 좀 아기 같았지만 네. 그 회사에서 2개를 내놨는데 둘 다 완주를 했어요. 완주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천공 울트라는 앞에서 사람이 뛰었지만 여기는 앞에서 뛰는 사람이 없는 거는 이제 혼자 간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GPS 정보와 어떤 미리 입력된 어떤 코스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이제 자율주행 형태로 자율적으로 21km를 끝까지 뛰었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것이었고요. 또 행자 2호라는 예. 우리 어감은 좀 그런데 네. 네, 재밌는 행사 이유책이 많았습니다. 네. 뭐 해파, 뭐 바다의 파도에 뭐 그런 소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네네. 행자 2호는 배터리를 한 번도 안 갈았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것도. 네. 네. 근데 이제 본체는 갈았어요. 네. 본체는 갈아서 페널티를 받았지만 배터리를 안 갈았기 때문에 이 로봇은 배터리 하나 하나로? 가지고 21km를 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행자 2호랑 네.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 N2. N2. 네. 네. N2의 그 기능이랑 네. 그다음 1등한 천공 울트라 다 합해놓으면 네. 어마어마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특징이 이번에 뭐 이렇게 짜고 친 것도 아닐 텐데 네. 1, 2, 3등이 각자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은 굉장히 빨리 통과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본체가 그대로 갖고 배터리만 두세 번 교환했는데 네. 배터리 교환에는 페널티를 안 줘요. 네. 그 대신 배터리 교환 시간이 빨라야 되겠죠. 네. 그다음 배터리 교체하는 곳도 이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주행을 했다라는 거. N2는 자율주행을 했고 그러니까요. 예, 한 회사에서 나온 두 로봇이 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 앞에 네. 인도하는 사람 없이. 네. 그다음에 이제 행자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교체 안 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가격도 굉장히 달라요. 그 1등한. 천공은 이번에 네. 원래 가격이 한 2억인데 경매를 붙였는데 네. 한 2억에 2억 원 우리 돈 네, 하나로.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한 100만 위안쯤 되나요? 예, 네. 예, 그 정도의 이제 그 판매가 됐고요. N2 같은 경우는 이게 7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송현돈력이라는 회사가 일종의 로봇계 샤오미를 표방하는 그런 기업이어서 네. 700만 원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실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대 정도가 이제 주문이 네. 사전 주문이 좀 들어왔다는 그렇군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뭐 네. 억대가 아니라 700만 원 되면 쟤랑 나랑 좀 마라톤 좀 뛰어보고 싶고 아침마다 데리고 나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로봇이 없죠 지금. 오늘 현재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쓰는 작업용 이런 로봇들은 있지만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건 아직 없는 거. 근데 저 현대자동차가 그렇죠? 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고요. 네. 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LG가 베어 로보틱스 인수했고, 그다음에 또 한양대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제 벤처들이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번 마라톤 대회에 나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이든 뭐 8월에는 또 로봇 올림픽이 또 북경에서 열립니다. 올해 8월. 네네. 네. 그럼 그때는 과연 또 한국의 어떤 로봇 회사가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지금 일단 로봇 산업 펀드가 한 2조 대가 지금 그 이장 지역에 그 지역에만. 네, 그 지역에 되어 있고 거기에 네. 아예 이제 로봇 센터가 있고 거기 모든 로봇 회사는 거기에 등록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네. 지난 1, 2월에 딥시크 쇼크가 일어난 것도 중국의 지금 AI 회사들은 서로 그 모델을 다 중국 정부에 등록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해가면서 네. 미국을 쫓아갈 때까지는 이제 그러한 오픈 소스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펀드를 한 2조 정도 넣으면서 집중적으로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런 네. 과정에서 뭐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네. 점이 좀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이런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다 쫓아갔다고 해서 상당히 조금 마치 조금 쉬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은 다시 또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로봇 마라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무엇인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개방된 환경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그러한 어떠한 이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이 이 가까운 나라 중국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 하면 일본이었고 또 가장 한국이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로 가고 있고 휴머노이드에 두 가지가 있겠죠. 머리를 잘 만드는 거
그다음에 팔다리를 잘 제어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국방 차원에서도 우리 네. 한국이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뭐 매년 하는 건데 매년 1년에 한 번 해서 그런가요? 어렵게 느껴진다는 분들 많으세요. 또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자, 오늘 그 달라진 세법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알아두면 좋은 절세 꿀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가현 세무법인의 염지훈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월 벌써 며칠 지났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하고 나서는 다음엔 쉬울 거야 하는데 또 1년 있다면 또 잊어버려요. 정확하게 이제 31일까지 원래 신고 납부를 네,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오늘이 이제 5월 7일이죠. 벌써 7일이나 지났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1일까지인데 5월 1일부터 가능한 거예요. 예, 예. 아, 벌써 네. 이제 한참 지났고요. 이제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다. 그래서 6월 2일까지 네.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중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신 분들은 그 신고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법인은 이미 이제 3월 말에 업종별로, 예. 3월 말에 신고가 끝났고요. 네. 이제 개인들 기준으로 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일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애청자분들 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요즘? 네, 우리나라는 홈택스라는 제도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인터넷 PC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치시거나 네. 핸드폰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검색하시면 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죠.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느릴 수가 있는데 저녁이나 주말에 제가 해보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신고를 하려면 로그인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또는 요즘은 이제 간편 인증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많이 편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가서 네. 신고 도움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요. 이 신고 도움 자료를 보게 되면 나의 소득 자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 네. 뭐 손택스 다 좋아도 나는 어렵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너무 잘해주고 있다. 세법을 잘 몰라도 신고하기 편한 그런 환경이 됐다. 그런데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분들 또는 세법을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기도 만만치가 않죠. 자, 이런 분들은 전국 세무서에 네. 신고 안내 창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과 상관없이 아무데나 가서 맞습니다. 해도 되는 원래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원래는 주소지 관할에서 하는 게 맞는데 네. 사업장 관할로 가도 되고 또는 심지어 내가 지금 있는 네.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가도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모 세무서를 가봤는데 네. 그 기다리는 대기 줄이 상당히 길더라. 어, 그래서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연휴 동안에 못 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또 그래서 몰렸겠죠. 오늘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또 세무서에서 모든 거를 다 도와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렇겠죠. 사람들도 많고 네. 어차피 거기는 이제 신고서를 검토하고 약간 조력을 주는 것뿐이지 신고서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지는 대행하는 않는데 데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신고 안내문을 출력해주거나 또는 단순 경비율 적용해서 하는 그런 신고들은 좀 도와준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든가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 신고를 하신 그런 분들께는
직접 못 도와드리니까 동네에 있는 좀 돈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세무사 네.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 받는 게 그게 좀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힘드시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못하는 게 불안하시면 약간의 네. 수수료를 내고 네, 그 세무사 분들께 네. 의뢰하는 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낫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자,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이 그 대상이다. 네. 여기서 종합소득이라는 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더 구체적으로 여기 얘기를 해보면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신고 대상이다.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자 또는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분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프리랜서로 인적 용역 제공하는 분들은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인 거죠? 누군가한테 고용돼서 월급을 받으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자라고 하고요. 그런데 프리랜서 분들은 고용관계 없이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죠. 네, 네. 예를 들어 보면 보험 판매원,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골프장 캐디 분들 네. 이런 분들 뭐 프리랜서라는 말로 이제 통칭을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고정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일한 그 수당에 세금 3.3%를 차감하고 받는다. 네, 네. 네, 이렇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실제 내야 될 세금을 확정한다. 네. 이미 낸 세금은 빼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죠. 네. 왜냐하면 연말정산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2곳 이상에서 근로를 제공했거나 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네.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할 때 누락한 소득공제가 있다면 이번에 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연금소득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이런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것도 이제 연말정산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다면 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이거에 대해서는 1년의 수령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네.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원천 징수되고 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거나 네. 아니면 16.5%의 고율의 원천 징수 그 두 개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으로 네. 제가 아까 말한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네. 사업과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수당이죠. 제가 가끔 이제 강의를 하고 받는 금액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강사료는 필요 경비를 60% 인정받고요. 네. 지급받는 금액의 약 8.8%를 원천 징수하고 받게 되죠. 네. 그런데 이러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해 주는 금액은 어떤 금액들이에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네. 먼저 아까 말한 이자 배당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이자를 지급하려면 이자 금액에서 주민세 포함해서 15.4%를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원천 징수한 그 내용을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해당 이자 배당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이제 신고 도움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에 가면 네. 그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거를 자료 받으실 필요 받을 없다. 필요 없죠. 네. 네네. 그래서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보고 그대로 반영해서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또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죠. 금융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또 사업소득은 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본인이 부가세 신고한 거예요. 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2월 10일에 한 그 네, 두 네. 금액
네. 또 아까 제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된다고 했죠. 3.3%로. 이제 그런 금액들이 국세청에 집결이 되고 국세청에서 그 금액을 개개인한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수익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온 거고요. 실제 들어간 필요 경비만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도 우리가 이미 연말정산 다 해놨죠. 네. 국세청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본인이 조회할 수 있고요. 연금, 기타 소득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주택 임대소득 있는 분들이요. 네네. 그분들은 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이 한 개이신 분들은 설령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주택 한 개가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고요. 네. 전세 보증금은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으면 네. 간주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신고 대상이죠. 네. 보통은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놓은 분들은 5월에 수익금액 안내가 되는데 네. 만약 2월에 안 했다 하더라도 네.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주택 임대소득 신고 때 네.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네네. 분리과세라는 방식으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2천만 원을 넘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럼 세금 신고 부담 및 납부 부담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네. 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에서 그 주택 임대소득 있는 분이 혹시 신고를 일부러든 아니면 그렇죠. 예. 실수로든 누락하게 네.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전월세 신고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계시는 것 지금 같아요. 다 집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언젠가 걸릴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네. 안 하면 네.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다 보면 위택스라는 것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네.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세금은 꼭 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신고 기간 제때 못 맞춰가지고 네. 가산세까지 무는 건 좀 속상해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네. 가산세는 정말 아깝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못하면 그걸 무신고라고 그러는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원래 납부할 세금의 20%다. 그런데 뭐 한 달 이내에 빨리 잘못한 걸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네. 20%가 50%까지 감면이 되니까 한 10% 정도 부담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신고를 안 했는데 납부했을 리가 없죠. 납부를 안 하면 그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예. 1년에 한 8% 정도 돼요. 꽤 되는군요. 네, 1년 8%니까 네. 뭐 한 달이면 뭐 좀 더 줄겠죠. 그래도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네. 돈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득은 있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해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신고는 해놓고 일단 신고는 했고 신고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무신고 가산세는 안 내는 거죠. 네.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만 내게끔 신고라도 네. 먼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신고 방법으로 하면은 더 혜택이 있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이제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한다. 네. 그렇게 되면 개인이 2만 원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전자신고를 한다면 22,000원. 22,000원. 큰 되겠네요, 돈이죠. 다 합해서. 네. 좀 반찬값 정도는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한 그 좀 팁이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네. 세금 신고도 어렵지만 그 세금 납부하는 게 더 큰 일이죠. 제 주변에 진짜 어렵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납부도 6월 2일까지 해야 된다. 만약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연 8%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그러니까요. 된다. 네. 근데 여기서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그다음에 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개인 사업자, 특별 재난 지역 소재 납세자께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그 납부 기한을 국세청에서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납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네. 이자 없이 2개월 분납이 가능한데 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2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2천만 원을 아예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2분의 1을 분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납부 가끔 물어보시는데 네. 이게 카드 수수료가 꽤 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현 세무법인의 염지훈 세무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